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울증을 진단받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혹시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까 혹은 흥미로운 이야기일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낮 1시 정도인데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이라도 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또 견딜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 아닌 콘텐츠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을 제가 진단받은 지가 꽤 됐는데요. 진단받기까지의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이런 정신병을 조금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지 나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처음 이 정신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면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기억나는 좀 이상했던 점은 이게 어릴 때니까 너무 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근데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 때 교실에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많이 나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업 도중에 뛰쳐나가가지고 혼자 어디 많이 떨어진 곳에서 어떤 의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되게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제가 보통의 사람들이랑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가정 형편도 형편인데 좀 집이 안정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안전한 곳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매일 부모님이 싸우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매일 이렇게 막 폭언이 오가고 때로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폭력도 목격하고 그런 집안이었어가지고 중학교 때 저도 맞으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집을 나가기도 하고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는 내내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이대로 살면 진짜 부모님이랑 똑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인간관계에서 조울증의 뭐 기분 장애 그런 것의 특성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연애를 막 하고 이랬었는데 막 헤어지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교실에 가서 이제 막 뭐 집어 던지고 뭐 깽판 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이 안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 관계도 어떨 때는 한없이 그 친구가 좋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너무 싫어져서 막 혐오를 하고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매일매일 내내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는 쉼없이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원래 조울증이라는 게 조증이 올 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막 벌려놓고는 우울증이 그 우울 사파가 이제 돌아오면 그 뭐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벌려놓았던 일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뭐 자책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게 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인데 고등학교 때는 입시라는 절대적인 뭐랄까 규칙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3년 내내를 약간 조증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든 다 해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대학을 잘 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후폭풍으로 대학교 때 완전히 그 3년의 조증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되돌아온 것처럼 대학교 때 완전히 중증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거를 일단 전혀 못했고
그래서 원래도 인간관계를 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인데 그 친구들 안에서 버티는 거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잘 형용을 못 하겠는데 매일매일 뭔가 교류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사람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표정도 안 좋고 되게 친구 안 사귀어본 티가 많이 나고 어떨 때는 무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기분이 막 좋아서 치대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도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조금 객관적으로 겉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또 그게 너무 힘든 요소였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각을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울증의 특성이 또 드러났던 게 제가 동아리 활동에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는 편이었는데 동아리를 막 두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조증이 오는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일을 막 벌려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거를 스스로 메타인지가 너무 박살이 나 있어서 스스로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을 다 벌려놓고 그래놓고 이제 감당을 당연히 못하겠죠. 에너지도 없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일단 뭔가 일을 맡았는데 완성도 못하고 그리고 마감도 못 지키고 다 같이 하는 일인데 폐를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끝을 못 봐요. 이 일에 대한 끝을. 완벽주의도 심해가지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완성은 못하는, 그래서 되게 성취감이 거의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자괴감이 엄청 커졌고, 그런 식으로 학기 중에 계속 되풀이를 하면 이제 방학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똑바로 못하는 인간이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돈 벌어야 되니까 알바도 여러 개 했었거든요. 동시에 돈이 없으니까 알바만 겨우겨우 가서 우울하게 알바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대학생 때는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았는데요. 그때도 정신과를 안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제가 이제 남들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일상이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더 멀쩡하고 매끄럽게 사는 게 맞구나. 이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생기니까 제가 너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과를 가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그런 인식이 생겼고요. 당시에 제 주변에 정신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정신과에 대한 진입 장벽은 좀 낮았던 것 같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소개해줬던 정신과를 처음으로 갔는데 남자 선생님이 계셨고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저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한 2주밖에 진료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포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선생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정신과 약을 내가 먹는다고 나아질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쨌든 진료를 받으면서 그때 진단을 받았던 진단명은 경계선 인격장애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하면 특징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한없이 되게 이상적인 존재고 막 이상화를 하는 거죠. 막 떠받들어요.
어쩜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떠받들다가 아주 작은 뭐 계기가 됐든 스스로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와, 저 사람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경계성 인격장애의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를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조금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심한 것 같진 않고요. 원래 정신병이라는 게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조금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원이 잘 저랑 안 맞아서 멈춘 다음에, 당연히 또 사는 거에 문제가 계속 있었겠죠. 학점도 엉망으로 받고, 막 시험도 안 보러 가고, 친구 관계도 계속 쉽지가 않고, 연애도 엉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되게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다시 집 근처에 있는 정신과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여자 선생님이 계셨고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된 정신과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과는 어땠냐면 되게 형식적으로, 뭐랄까, 딱 그 설문지 같은 걸 주잖아요. 그거를 딱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약을 요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이러고 약 주고 그냥 끝나는. 그래서 두 번째로 갔을 때도 그냥 이제 얘기를 뭔가 더 할 수가 없고, 그냥 대충 이런 병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약을 먹으니까 어땠나요? 바로 두 번째부터 그렇게 진료가 이어져서 한 3주? 이것도 한 달 정도밖에 안 가고 약도 잘 안 먹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세 번째 정신병원을 가게 됐는데, 대학교가 한 4년, 휴학하면 5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새로운 정신과를 갔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갔던 정신과는 마찬가지로 좀 가까운데 그래도 열심히 후기 찾아보고 갔는데, 나이가 좀 드신 남자 선생님이셨고 너무 잘 들어주시고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으로만 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약도 처방을 잘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진단받은 거는 이제 중증 우울증이다 이렇게 받았었는데, 근데 저한테 조금 의문이었던 점은, 나는 단순히 우울하다고 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경계성 인격 장애를 진단을 받았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진단명을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뭐 복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라포가 많이 쌓이지는 않고, 아, 뭔가 나는 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약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결국 완전히 라포를 쌓지는 못하고 그냥 중단을 했습니다. 내 맘대로 약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약을 한 거죠. 그 후폭풍이 진짜 심하거든요. 단약을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저는 단약을 되게 자주 했었던 거죠. 3주를 약 먹고 3개월을 약 먹고 단약을 하니까, 그때가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자살 충동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원래도 이제 중증 우울증이면 자살 충동이 늘 있었지만 진짜 심해져가지고 진짜 죽어야겠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진짜 번개탄을 사야 되나? 살려고 했습니다. 자취방에서 그냥 어떻게 남들한테 별로 민폐 안 끼치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남자친구가 그래도 저를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서 옆에 그냥 묵묵히 있어줘가지고 그나마 그 시간을 좀 버티고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의 지지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나는 약 없이 살아내겠다라는 의지로 정신과를 안 가고 한동안 한 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물론 전에 시기처럼 말씀드린 대로 엉망이긴 했어요.
맨날 마감 못 지키고 우울증과 조증을 반복해서 겪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우울증만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 정신병에 대한 어떤 지식들, 뭐 대처법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거를 찾아서 약 없이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어서 여러 정신병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DHD. 아, 나는 ADHD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뭘 잘 까먹는 것도 까먹는 거지만 마감을 못 지키는 것도 ADHD의 하나의 특성이다라는 영상을 좀 보고 아, 내가 ADHD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또 검사가 따로 있잖아요. ADHD는 단순히 선물이란다. 설문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검사가 한 10만 원 정도 들이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제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정신과에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ADHD 검사를 맡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ADHD 검사를 맡으니까 확실히 ADHD는 맞으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다니는 정신과인데 여자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뭐 적당히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뭔가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달랐던 점이 어딜 가든 처음에는 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이제 쫙 늘어놓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진짜 영화에서 본 정신과 선생님들처럼 단순히 공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슬퍼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문제부터 중학교 때 방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얻었던 트라우마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선생님께 첫 번째 주만 털어놓은 게 아니고 2주 때, 두 번째 주에도 털어놓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셨고 세 번째 주에도 다 털어놓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셨고 일단 진료 시간이 길었습니다. 20분에 처음에 딱 맞춰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3, 40분? 이게 상담을 하면은 보통 그렇게 길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근데 비용은 똑같이 냈는데 상담을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정신과를 다닌 지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서로 라포도 쌓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동안 매주 내가 어떤 상황을 또 새롭게 겪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서 저에 대한 정보가 의사 선생님도 축적이 많이 돼 있고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알 만큼 다 안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뭐를 평소에 하는지도 아시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보통의 의사 선생님들이랑 정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다닐 생각이고요. 제가 멀리 이사를 왔는데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요새는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ADHD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저한테 명확히 이제 진단명을 내려주신 게 조울증이었어요. 그 진단을 내려주시기까지 한 3,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명을 빠르게 확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오래 지켜보시면서 이런 패턴이 보인다라고 저한테 이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진단명을 말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걸로 가지고 스스로 너무 의식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울증도 진단을 받았고 ADHD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의존성 성격 장애 이런 것들, 기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곁다리로 있다. 그리고 제일 그 중에서 핵심적인 병은 조울증이 맞고 나머지는 이제 부차적인 것들로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까지는 내린 상태입니다. 이 복합적인 저의 인생의 어려움
삶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렇게까지 뭔가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와 진짜 내가 이런 병들이 다 합쳐져서 그동안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좋은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삶에서 제가 27입니다. 27인데 27년 내내 힘들었어요. 사실 27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쉽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날들이 별로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지만 솔직히 별로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27년 살면서. 지금도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는 게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 제일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남들 기준으로 말고요. 제 과거에 비교했을 때 제일 정상적이고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계속 갱신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4번, 5번째 병원이어서 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병원을 투어를 도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잘 맞는 선생님 혹은 더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고 더 잘 맞는 약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거 이게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의 어려운 이전만큼 힘든 삶을 조금은 극복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약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 정신과라는 거에 자체에 대한 좀 회의감이 없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이라는 게 내 삶을 그래도 지탱을 해준다. 그게 확실하다. 약을 조정해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부터 약을 딱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시는 그 약의 어떤 종류들이 있을 거고, 그게 한두 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를 합쳐서 뭔가 치료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 무슨 약을 집어넣고 빼고, 용량을 또 어떻게 증량했다 줄이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미세하지만 삶의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제가 매주 제 상태를 추적해 가면서 알아낸 건데, 그게 효과가 진짜 다릅니다. 처음에 저 한 달 정도는, 뭐, 여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부작용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다니는 정신과 일지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맞는 약을 좋은 의사 선생님이면 계속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어땠는지를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내가 또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지금 ADHD가 문제가 아니고 조울증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하면은 ADHD 약을 뭐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어느 순간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조금은 비슷한 날들이 더 많네? 원래는 한 달 중에 한 하루 이틀만 똑바로 씻고 뭐 제때 일어나고 멀쩡한 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5, 6일? 좀 늘었네.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날들이 늘었네. 이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감정의 폭이라는 게 진짜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비교적 나아졌어요. 여전히 뭐 헛것도 보고 무서운 생각도 하고 트라우마 속에서 꿈도 꾸고 뭐 씻지도 못하고 우울하고 혼자 못 있고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옛날처럼 죽고 싶진 않아요. 진짜로. 그건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기쁘고 인간관계도 옛날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게 진짜 좋습니다.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우울 속에 처박히지 않는다? 그것도 너무 옛날에 비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 게 생각보다
이전에 비해 나아지는 거, 좀 더 극복해보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옆에 두는 것.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한 명이라도 나를 계속 지켜봐 주는 그런 사람을 두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가 조울증이라는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병을 깨닫기까지의, 진단받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ADHD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두서없고 장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